관리 규정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안전조치의 의무,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 될 안전조치의 의무가 가장 원론적인 의무예요, 이게. 기계, 기구, 설비에 의한 모든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해라. 엄청, 내가 산업안전보건 구체적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유일하게 추상적인,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기계, 기구가 다 틀리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잖아요. 모든 기계기구는 다 사망까지 갈 수 있게끔 다 위험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기구를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다 할 수 없으니까 통틀어서 원론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될 모든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기계기구 설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다 안전조치해라. 전기나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해서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건 다 안전보건 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것만 해서 다치는 게 아니죠. 작업 방법. 작업 방법의 공법이나 작업 방법이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또 죽을 수 있거든요. 모든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위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위험한 장소, 추락할 수 있는 장소, 밀폐, 질식할 수 있는 장소,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 모든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이걸 안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면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약 700조가 넘어요, 1조부터. 모든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뭘 지켜야 될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전조치해라 하지만 그거 다 지키려면은 공장에 그 제대로 지키려면 수억 원의 돈이 들어도 지키기 힘들어요, 법이. 사업주가 못된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워낙 이제 기기기구가 발달하니까 계속 놓을 때마다 새로운 법들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이 규칙만 해도 약 700조까지 돼요. 그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한꺼번에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가장 근로자, 우리 조합은 근로자한테 위험한 기계부터 원래 거기에 의한 제일 감소시키자. 같이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자는 게 그런 취지죠. 보건조치, 아까 그건 안전조치고 보건조치는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휴먼, 미스터, 병원체에 대한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방사선 유해, 광선, 탄소 반복 작업은 근고혈기 질병이죠. 이런 것부터 건강장애, 이런 걸 다 시켜라. 안전보건조치를 다 해라고 되어 있고, 빠진 게, 지금 그건 빠졌어요.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 감정노동에서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직무 스트레스에서도 많은 내심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해라는 건 여기 이제 법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 대세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다 옛날에 제조업 공장 중심이에요. 서비스 업종은 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서비스 영업, 전문직, 판매직, 이쪽은 다 이런 질환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이제 점점 강화될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다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데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딱 하나 있어요. 사업주가 세운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요즘에 고객 폭언,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건 우리나라가 조금 서비스 업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고객한테는 잘해, 고객한테. 근데 자기 근로자한테는 저 법을 잘 안 지켜. 고객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해요. 이런 거는 철도 딱 타면 타자마자 승객 보호를 위해서 이상한 폭언이나 폭언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것만 잘 나오는데 만약에 자기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해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게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이 쫙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는 근로감독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만 잘 돼 있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걸 노동조합이 이제 이게 대한 우리 사업장에 매뉴얼이 있어? 있다면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노동조합이 확인하고 감시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가서 그걸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게 노동조합의 역할이죠.
그래서 고객 폭언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건강장애가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무도 전환시킨다든지 휴게 시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해준다든지 그 가해자에 대해서 관할기관에 사업주가 고소 진정해서 수사하도록 이렇게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부분 제조업 은행이 다 돼요. 금속 가공, 제조업, 기계기구, 뭐 식료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목재 대부분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다 대부분 제조업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저게 뭐냐면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기구, 건강장애 요소 여기 다 적시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안 다치고 건강을 안 해치게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게 다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노동조합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이걸 노동조합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법상. 보여달라면 영업 비밀이 듣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법이 잘못된 거죠. 노동조합 대표가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안전보건 활동을 해요?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위험성 평가하고 제일 두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정말 사업주가 안전보건 활동에 의지가 있다면 이걸 먼저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하고 이걸 먼저 꺼내고 우리는 이 계획서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세요. 우리도 또 여기서 지적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또 수정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안전관리자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부 딱 심사만 끝나면은. 다 이것도 누가 작성한다?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성하면 다행인데 다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죠. 용역을 주죠. 컨설팅을. 그럼 외부 전문가는 다 비슷한 폼으로 다 만들어져요, 이게. 노동부 심사만 맡으면은 이건 그냥 폐기되는 거죠. 캐비넷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거든요, 이게. 근데 사고가 나면은 노동부는 이거 먼저 꺼내봐요. 이 계획서대로 너희들이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노동조합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그럼 사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봅시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거는 화학업종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해요. 유해 물질, 가스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업종. 화학업종.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누군가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체 작업자의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거기에 맞는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도 요즘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 강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사 문화에서 기업 문화에서 이게 가능할까? 또 우리는 대부분 하단계 도급되고 있잖아요. 그럼 가청업체 일용건설 근로자가 저기 난간에 제가 없으니까 나 작업 중지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일까? 이거는 안전보건 문화가 먼저 안 바뀌고는 이게 근로자 보고 행사해야 해도 행사 못 하는 거죠. 안전보건 문화가 먼저 확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은 바로 보고하고, 보고한 사람한테 오히려 인센티브 주고, 유럽은 그렇게 해요, 외국은. 외국은 일용 근로자도 현장에 딱 가서 뭔가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또 전혀 불이익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안 돼 있는 거죠. 산재 은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계속 세탁기 냉장고 조립하다가 어깨가 아파도 산재 좀 처리합시다 이 말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작업 중지를 근로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려면 이미 노동조합이 깊숙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동조합을 좀 기대해서라도 위험하면 나 작업 못하겠다. 중지를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도 아직까지 안전보건 활동에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문화가 잘 없어요. 법도 아주 극히 일부 분만 노동조합에 간섭할 수 있지 대부분 다 사업주의 의무로만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안전보건 문화도 확
개선돼야지 실제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고,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행사되면은 사고율 진짜 반으로 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가 다칠 만큼 떨어지면 죽을 걸 알고도 작업하지 않잖아요. 제일 잘 알고, 인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작업중지금을 제대로 행사하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아래 신문에 어느 대기업에서 저거 제대로 행사하면 이제 보상해주겠다. 뭐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좋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좋은 안건이잖아요. 예. 뭔가 기계가 돌리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위험하면은 그거 좀 대피. 그러면은 검사원이 와서 안전하다 할 때 다시 일할 수 있게끔 그걸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피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안 주고 오히려 칭찬하고 이런 문화 만드는 거, 그거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는 거죠, 이것도. 중대재해 발생하면 4조 작업 중지 될 거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 이제 요것도 이번에 이제 그 김용현 씨 석탄 발전소 거기 사망사고 이후로 막 노동계에서 유해 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해달라고 막 했는데, 딱 금지한 게 옛날에 있던 그냥 도금 작업, 수험, 카드뮴, 뭐 허가대상 물질, 주로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죠. 이런 거에 한해서만 도급을 금지해놨어요. 나머지 뭐 컨베어 벨트, 뭐 곤도라, 뭐 리프트, 뭐 전단계, 뭐 위험한 기계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급 금지가 전혀 법이 없어요. 그건 다 아직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걸 도급 금지시켜야 될지가 솔직히 정부도 보통 고민이 아니지, 하고 싶어도. 건설 현장은 땅 파서 골조 세우고 마감할 때까지 다 위험한 공정이에요. 안 위험한 공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조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어떤 작업만 도급 금지하기가 너무 이미 우리는 외주화가 많이 진행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금지하기가. 그래도 어떻게든 위험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해야 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 사망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뭐 건설 같은 경우 타워 크레인 조립 해체. 왜 땡땡땡 건설회사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지으면서 왜 타워 크레인을 하나 직접 못 세우냐고. 그걸 왜 외주 주냐고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파트 짓는 게 그 건설회사의 주 업무인데, 아파트 짓는데 타워 크레인 없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타워 크레인 짓는 건 제가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거 다 외주 주는 게 경제적 이익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우리는 합법화 시켜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부터 사망률이 제일 높은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그거는 직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근로자들이 사망사고가 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하청업체, 거의 요즘 사망사고의 70~80% 하청업체 근로자예요.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다 보니까 사내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하게 되어 있고,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같이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청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하게 해놓고, 그 관계 수급인이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원청의 의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 간접적인 의무예요, 간접적인 의무. 다 하청업체가 제대로 하도록 지원, 확인, 이런 거지. 근데 그 사업장에서 제일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는 하청업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유해하고 위험 업무를 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책임은 아직도 하청업체가 지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원청이 책임지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은. 다 간접적인 책임만 지게 돼 있지. 그래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이건 뭐 다 법상 의무적으로 다 받게 돼 있죠. 교육도 심각하죠. 저도 실태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로자한테? 산업안전보건법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장 거의 잘 없어요. 다 남의 일반 사고 사례만 반복해서 교육하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에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아무도 교육을 안 해요. 이런 데나 와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그 교육이 가장 기본 교육인데 회사 교육 커리큘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조합원 교육시킨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가 담겨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반드시 우리 조합원이 알고 있어야 될 법 중에 하나인 거죠. 위에 위험한 기구에 대해서는 다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떤 게 방호조치인지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연삭기, 금속 공구 깎는 거에 대한 덮개 설치해서 손에 안 닿게끔. 가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수동 대패 날 위에 덮개 덮어서 손에 직접 안 닿게끔. 산업용 로봇, 거기에는 울타리에 쳐서 아예 로봇 근처에 인간이 못 가게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의 간부들은 최소한 이런 거는 우리 공장에 다 돼 있는지 요 정도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보고 가서 안 돼 있으면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런 건 합시다. 이거 해봐야 비용 얼마 들지도 않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장기 계획으로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은 큰 비용이 되니까 이건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조금만 투자해서 금방 안전보건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계획으로 당기고 얼마나 노사가 가장 잘 협의할 수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 문제예요.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정말 노사가 협의하면 사업주가 더 많이 돈 들 걸 돈을 더 적게 들이고도 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게 산업안전보건이에요. 노동조합만 제대로 활용하면은. 근데 이걸 사업주들이 아직도 산업안전보건은 절대 노동조합이 아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한때는 우리가 뭐 산업안전보건 가지고 회사를 막 이렇게 단체 교섭에 뭐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막 임금 올리는 도구로 사용 그런 적도 한때는 있었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조합은 안전과 건강을 가지고 뭔가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사고거든요. 딱 조합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업 실정에 맞게끔 장단기 계획을 노사가 같이 세워서 작은 것부터 하면은 사업주도 예산 절감하면서 훨씬 더 안전보건 효과가 10배로 커질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한 불신, 괜히 사업안전보건 활동에 우리 노동조합에 참여했다가 사고 생기면 노조도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잘못된 피해의식, 이런 게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모든 중요 기계에 대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안전인정을 받게 해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중요 기계에 대해서는 안전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정도는 노동조합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죠. 다 아실 거예요. 프레스, 전단기, 양중기, 보일러, 압력용기, 방호구, 방폭장치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국가에서 안전인정했던 마크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런 게 돼 있는지 아닌지, 중국산 싼 게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보호구, 이런 것도 다 안전인정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인정이 없으면 다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 현장 가면 이게 중국제 써가지고 돌로 툭 치면 이게 짝짝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일용직 아저씨는 안 쓰려는 거지. 써봐야 듣기만 듣고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이게 완전 3, 4천짜리 중국제 이런 거 막 들어오거든요. 사람 생명시키는 거 가지고 돈 아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제대로 의무인정을 쓰는지 조합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무 안전인정 마크가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안전검사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위에 화학물질이 너무 많아요. 들어올 때도 이렇게 MSDS 정보가 엉망으로 제도 안 갖추고 들어온 것도 많지만 공장 내도 자체 또 배합하잖아요. 저걸
큰 드럼통에 들어왔으면 그걸 또 소분기에 또 담잖아요. 그죠? 담는 과정에서 또 딱 안 붙여요, 이게. 그러면은 마지막 사용자, 근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독성이 있고, 이게 내 피부에 닿거나 내 코로 내가 마셨거나 했을 때 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때 난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이게 각 물질마다 MSDS가 다 표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자세히 보면 잘 안 되는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걸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 교육할 의무가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물질의 명칭, 성분의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들, 그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표시들이 다 있어요. 문구, 이런 게 다, 뭐 페인트통이면 페인트통, 그런 게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성분 명칭이 다 앞에 다 나와 있죠. 위해성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근로자 쉽게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인데요. 위험성 평가를 해보신 분 있나요? 원래는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도 참여하게 돼 있고, 위험성 평가가 뭐냐면 회사 스스로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유해 위험 기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위험성의 크기가 얼마다. 우리 회사에 어떤 그 2층 이상에 올라간 뭐 계단이 있다면 여기서 추락해서 떨어질 확률은 얼마인지, 떨어지면 이게 죽을 확률인지 약간 다칠 확률인지, 빈도가 높고 상해 정도가 크면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는 제일 먼저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럼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보면은 각 부서마다, 팀마다, 공정마다 다 위험 정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큰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거 먼저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건지, 어떻게 그 위험을 감소시킬 건지, 그걸 하는 게 위험성 평가인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다 형식상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고, 제도도 참여 못하고 있죠. 그럼 이 위험성 평가한 전체 내용을 누가 봐야 돼요? 노동조합이 봐야죠. 그래야 우리 종업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떻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는 회사가 거의 없단 말이죠. 보여주라는 의무도 없어요, 법에. 노동조합한테. 법이 아직도 사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의무만 강조했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주체적 활동, 그거는 거의 다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의 특성이. 독일은 안 그래요. 노사 공동결정제 이런 나라에서는 저런 게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안전보건위원회 조금 먼저 보자. 보고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같이 평가해 보는 거죠. 노조가 참여해야 돼요. 노조가. 그래서 개인이 참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위험성이 찾아냈으면 감소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위험한 작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 없앨 수가 없어. 그러면 대차거나 다른 작업을 변경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떤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저감 환기장치나 뭐 국소 배기장치나 이걸 더 달든지 공학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작업 절차 방법을 바꾸는 거죠. 들어가는 횟수를 순회 한 명이 계속 들어갈 걸 로테이션 방식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 작업 절차를 바꾸고, 마지막에 이제 대책이 근로자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적용하면 항상 대책이 이것밖에 없어요. 보호구 착용 철저, 마스크 착용 철저, 안전모 착용 철저. 그건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다 하고 난데 마지막 하는 게 이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조업은 작업환경 측정은 법상 하게 돼 있어요. 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대부분 다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노동부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하도록 돼 있는데, 저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에 다 위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작업측정 전문 위탁기관에서
자기가 영업해서 그 사업장을 그럼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측정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측정했을 때 노출 기준, 법에서 다 유해 물질에 노출 기준이 있거든요. 사장님 초과했습니다. 기록에 다 남겨야 되는데 그걸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보건 담당자가 하지 말라는 경우가 엄청 많죠. 쓰지 마시라고. 그럼 못 적는 거예요. 그거 써오면은 계약 해지, 단업체 바꿔버리는 거죠. 그 가벌 관계니까 작업방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망으로 해요. 저도 많이 조합원한테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소음 측정기를 딱 소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에 놔야 되는데 측정하는 전문가들은 쓱 밖에 나가 있으면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쓱 작업 배치해버리고 몇 명은 휴게실 보내버리고 소음기를 소음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틀어야 되는데 음동대에 틀고 기계가 평소에 10개 돌아갈 걸 2대만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작업환경 측정이 신뢰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게 엉망이다.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담보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 측정기가. 근데 저 측정기록이 어디에 쓰이느냐? 근로자가 산재 신청하려고 딱 질병 신청하면은 사업주가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작업환경 측정에 아무 유해 노출 기준 다 정상인데 왜 우리 회사에서 직업병이 발생해서 그 자료로 회사가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작업환경 측정은 측정을 위한 거지. 저게 근로자의 직업병 판단하는 근거 자료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걸 잘 활용해서 참고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측정할 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제대로 감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측정하는지. 그 측정 결과를 작업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측정이 엉망인데 결과가 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소음만 조금 간혹 놓아요. 소음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해 물질 노출 이상 놓은 사업장 잘 없어요. 근데 내가 현장 딱 가보면 알거든요. 다 오버해요, 유해 물질. 뚜껑도 없고 화학 물질이 엉망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다 정상으로 나와요, 이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그 측정기관에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공장에서는 어떤 발암물질이 몇 가지 이상 놓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측정했고, 그런 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권한인데 이걸 잘 요구를 안 하죠. 모르니까. 저것도 해서 반드시 불러서 제대로 측정하는지도 감독하시고, 저방경 측정 대상은 거의 다 포함돼요. 거의 유기 화합물을 안 쓰는 데 없잖아요. 금속류, 제조 공장은 이게 100% 다 쓰는 거죠. 측정은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 해야 돼요. 소음이든 유해물질 측정 6시간 이상 측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매 6개월마다 1회씩 측정해야 돼요. 저 자료는 5년간 보존하고 발암물질은 30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럼 우리 회사의 발암물질 노출 측정 자료 30년간 회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자. 그래야 되는데 회사가 이걸 잘 줄지. 우리 회사에 어떤 발암물질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죠. 노동조합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작업환경 측정할 때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원칙은 개인 시료 채취예요. 그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 모든 유해 화학물질은 코, 입, 이걸로 다 들어가거든요. 피부 노출되거나 제일 많은 게 코로 제일 많이, 숨을 쉬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럼 코 주위에, 호흡기 주위에 이 시료기를 옆에 딱 달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등 뒤에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엉망인 경우가 많죠. 개인 시료 채취하기 힘들 때 이제 지역 시료, 사람 옆에 달기 힘들 때 이제 실제 그물질이 발생하는 곳에 측정기를 넣고 이렇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도 저렇게 하는지 봐야 되고, 하루 1일 작업을 측정한다면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근데 한두 시간 하고 만다면 그건 측정값이 정확한 게 아니죠.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동부에 결과 제출해야 되고, 건강진단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특수건강진단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과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개인 건강검진 결과지만은 조합원을 통해서 누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노동조합이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해야지 개선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의 건강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검진이 끝났으면 조합원들한테 다 설문조사해서 뭐 어떤 뭐 질병이 뭐 내심 질환이 있는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피부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군에서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회사에 문제 제기해서 그 검진기관을 불러서 설명회도 요구하고 회사한테 안전보건 대책도 요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셔야죠. 특히 검진 결과 C1, C2, D1, D2. D는 뭐냐면은 D1, D2는 그 직업병으로 발견된 사람이 D1. D2는 직업병은 아니라도 일반 질병에 노출된 사람, 일반 병에 걸린 사람. C1, C2는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람. 조금만 더 노출되면 직업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C2는 직업병은 아니지만 일반 질병에 조금 더 상태가 나빠지면은 걸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소한 C1, C2, D1, D2 요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문조사할 때 자기가 C1, C2, D1, D2라고 결과를 받은 사람은 노동조합한테 이야기해달라 하고 노동조합은 신청 면담에서 어떤 질병인지 확인한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를 사업주한테 또 요구하고 활동해야 되겠죠. 근데 다 정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어떻게 저것도 특수건강검진 역시 민간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검진하기 때문에 그 민간 병원도 결국 영업에서 그 사업장을 따와야 되고 사업장을 따오다 보니까 검진을 대충 하고 검진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직업병을 많이 나와버리면은 심각하거든요. 이거 역학조사 나오고 사업주 막 노동법 처벌받으니까 이걸 잘 못 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가벌 때문에.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특징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폭발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 부분 제가 제끼고 마지막에 이제 한 5분 10분 남았는데 산업안전보건 진단이랑 요 코너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법인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원래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은 그 누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은 노동부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너희들은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러면 전문기관이 확 덮쳐서 그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 안전보건 진단을 한 다음에 노동부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 가지고 사업주를 처벌하기도 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명령해요. 그럼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노동부와 사업주의 관계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는 노동조합의 주체가 우리 사업장을 진단해 보면 어떨까? 노동조합의 주체가 돼서 우리 사업장은 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진단해 보자. 한 게 노동조합 중심의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 사업이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모델을 개발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코스 IMS라고 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걸 다 검토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 사업장에 어떤 오너가 얼마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두 번째 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조합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시키는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얼마나 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네 번째 우리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우리 사업장은 조합원이나 종업원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우리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근로자의 건강에 관련된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이나 근구급계 예방이나 내심질환 예방이나 정신질환 예방이나 고객응대나 이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조직문화, 산재 은폐하거나 산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항목을 다 주고 이게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집단 면담을 해요. 한 개 한 개 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싹 다 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총점을 매겨서 땡땡땡 사업장의 안전보건 점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걸 점수를 내다 보면은 그 사업장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고질병이 다 튀어나와요.
어떤 사업장은 근골격 질병 환자가 확 설문조사하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근골격 질병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사업장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너무나 지나친 과다한 실적 때문에 우울증, 수면장애,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게 정신질환이 확 튀어나온 사업장도 있고, 그러면은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첫 번째는 제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 안전보건 조치를 사업주한테 요구를 하고, 또 노동조합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가 될 수 있게끔 산재 조치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또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이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게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매년 올해는 이 30점 나왔다면 내년 40점 높여서 우리가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을 하자. 이러면은 이제 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될 수 있죠. 지금까지 매년 그냥 일회성 교육을 확 하고 한번 듣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딱 저는 우리 사업장에 맞는 진단을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문제 먼저 교육, 회사한테 조치, 너무나 힘든 과제는 장기 과제로 또 기업과 계속 협상을 하고, 그런 자료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진단 사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고, 몇 군데서 벌써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는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가 사업주와 노동부의 그 둘 간의 감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업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다 전문가가 틀 잡아주고 평가해주고 설문조사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